이준석 대표가 요즘 행보마다 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당 가치로 삼겠다. 친노까지 외연 확장 나선 이준석. 여기 보세요.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봉하마을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너럭바위 앞에서 지금 이 추모, 이 묵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노무현의 소탈함과 솔직함 계승, 정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일은 막을 것이다. 이걸 천명했어요. 그리고 광주, 제주도 등 여당 강세직을 방문하고 있어요. 최근에 행보를 분석해보면요. 여당의 이탈층과 중도층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봉하마을 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한 이후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5.18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그에 대한 폄훼나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는 사라져야 된다. 상당히 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상당히 저 행보는 그리고 저 말은, 저 발언은 상당히 파격입니다. 그동안에 이 지내온 것에 비하면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노무현 정신을 당 가치로 삼겠다. 일단 말은 뭔가 배울 점은 배우겠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만 과연 배운다고 노무현 정신이 체득이 되겠느냐. 그리고 뭔가 당에 안착이 되겠느냐. 뿌리 내리겠느냐.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선 노무현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민주당의 누군가가 아무리 그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한다고 박정희 정신을 민주당의 가치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그냥 정치권의 미사역으로 보고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가 정치적으로 없도록 하겠다. 거기까지가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로 비하하는 것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환생경제 연극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졌어요. 그 환생경제 같은 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육두문자로 비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베 사이트를 막을 수 있겠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베 사이트의 일부 부분은 폐쇄해야 된다고 늘 주장했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라는 반론에 막혀서 제가 19대 국회 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일베 사이트까지 미치나? 그럼 일베랑 가깝나?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의심을 혼자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비하를 하지 않겠다. 혹은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 비판은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치 문화화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울러 늘 저희가 주장해왔던 것이 서거한 대통령은 더 이상 현실 정치에 불러내지 말자. 그냥 그 공과 과대로 그대로 역사로 기억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다면 매우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쪽 지지자나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희가 생각하는 보복적 수사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과유불급하면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두아 의원님께는 질문을 이런 각도로 좀 드려볼게요. 상당히 여기 제목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의 당대표들의 행보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제주 등 그동안 여당이 뚜렷하게
여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거기를 방문하고 있어 잇따라. 그런데 이 말도 그렇다면 이두학 의원님, 네. 과연 이준석 대표하고 지도부가 지금 같이 갔습니다만 지도부 최고위원들하고 다 교감이 돼서 나온 얘기일까요? 더 나아가서 당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는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 당대표가 대표성을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정미경 최고도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 대변인도 같이 있고, 이제 화태경 의원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갔을 텐데요. 네. 저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지금 앞으로 하면서 지금은 밀월 기간이니까 언론도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또 아마 당원들, 뽑은 당원도 뽑지 않은 당원도 잘 되길 바라면서 순항하길 바라면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면도 있을 거예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지금까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잘 되길 바라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마 저도 이준석 대표보다 연장자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자유로운 편이구나. 정치 구도에서 자유로운 편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슈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의견을 수렴했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당원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85년생이니까 5.18 이후에 태어나서 그전 세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논쟁적인 면을. 그리고 또 60 민주화 항쟁, 그때는 너무 어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때가 고등학생이거나 이랬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부채의식, 그리고 선악구도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준으로, 지금 그리고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사유가 존재에 구속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보다 훨씬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이렇게 저희가 당원, 당규, 당원에 있어서 어긋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의견을 묻고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나아갈 방향,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원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용하 교수님과 문인철 평론가님께는 여기 신문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주간 또 국민의힘에서 주목받았던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국대 배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대 하니까 무슨 국가대표를 뽑는 줄 알았는데, 국대가 국민의힘 대변인의 줄임말, 나는 국대다. 위드 준스톤. 이준석에게 준스톤. 야, 이게 참 격세지감이네요. 당대표 이름도 저렇게 준스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16강에 드는 이 대변인을 뽑는 지금 자리잖아요. 16강까지는 뽑았어요. 지원자가 총 564명이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이 141대 1, 아주 뜨거웠습니다. 연령별로는 앞서 보세요. 10대부터 아주 1942년생까지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강에 든 부분 잠깐 볼게요. 최연소 03년생. 네. 03학번도 아닙니다. 03년생. 네. 김민규 씨. 학생이겠군요, 학생. 03년생. 그리고 지금 고3 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년생, 그냥 01년생부터 쭉 해서 보세요. 그런데 16명 중에 일단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 예능에 나왔던 분인데 아세요? 85년생 장천 변호사입니다. 방송인이라고도 불리고요. 한때 이 또 수려한 외모 덕분에 많이 또 알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도 오랜만에 뵙는 분일 것 같습니다. 66년생 김연주. 방송인이자 이다음 말이 더 눈에 띄죠. 임백천 씨의 부인. 네. 김연주 씨 전 아나운서 오랜만에 뵙는데 이런 뉴스로 떡하니 또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에 16명 중에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16명을 뽑기까지는 토론 배틀은 아니었고 압박 면접식으로 일단 16명을 추렸는데 이제서 16강부터는 이제 1대1 토론이 된답니다. 그런데 유영하 교수님하고 문인철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일단은 언론들이 많이 또 기사화했기 때문에 흥행 면에서는 뭐 성공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과연 일각에서는 그래요. 당의 대변인을 이런 절차로 뽑는 거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대변인 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정치 집단의 이제 대변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작용하고 정치라는 경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학이라는 게 과거의 경험을 법칙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지금도 방송인 이런 분들이 나오지만은 그런 분들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국민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라든가 과거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 그냥 대표가 당신 해. 과거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경쟁을 통해 갖고 거의 참여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네. 내가 대변할 자격이 있어. 라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서 검증받고 인정받으면서 대변인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강조했고 젊은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과정상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중요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네.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러나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과정상의 공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운동장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라운드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는. 거기서 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운동장에 못 들어가는 예를 들면 흑수저 출신 이준석의 대표가 했던 평범한 사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이유로 인해서 그 운동장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마 70% 60%될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정과 경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엘리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좋다. 받는 것도. 실력과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평범한 사람들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이게 엘리트주의라는 결국 독재로 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좀 많이 받아죠. 실력주의를 실력주의, 내세워서. 능력주의 이런 것인데 그것이 우선주의로 가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독재로 갑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경쟁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정치 문화에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것이고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네. 근데 이제 과연 이 그라운드에 못 들어간 분들은 어떨 거냐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평등이라는 문제, 불평등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또 국민의힘의 후보, 대선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사실상 이 문제가 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들은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네. 한 팁을 드립니다. 예. 정치적 실험입니다. 여러분, 실험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실험 과정은 흥행했습니다만, 이목을 끌었습니다만 결과는 지금 아직은 예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소 2003년생 지원자부터 최고령 1942년생 지원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부 대변인이 모두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젊은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모두 중장년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문인철 평론가님, 저 마지막 문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 같습니다. 그 문재인표 취임사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칭찬도 글은 잘 썼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는 현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비난을 받고 비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근데 저 취임사 인용을 한 것을 두고 조금 못마땅해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이 방송에 나와서 토론자로 설 때는 뭐 재치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당 대표잖아요.
그것을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패러디하는 게 이렇게 쭉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화 교수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토론으로 이렇게 대변인 뽑는데 그냥 막 공정 그리고 독재 막 너무 깊게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대변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실험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다 그럴 때 과연 얼마나 모일까 좀 그 미심쩍었었는데 141대1 엄청나게 일단 흥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잘 모르는 인사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국회에서 대변인실을 경험해 보면은요, 그 대변인이 있고 그 밑에 상근 부대변인 또 일반 부대변인이 있는데 네. 다 수석 대변인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봉하마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참배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참 보기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았고요. 왜냐? 그 전에 야당 대표들이나 야당 인사가 가면 우리가 익숙하게 봐온 풍경들이 달걀 던지고 너 여기 왔냐 막 그러고 항의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이제 나름 그 통합의 과정, 과거 그런 모습하고 통합의 과정이 되는구나. 이제 싸울 것은 현재 그 여당 야당이 싸우고 또 대선 주자가 싸우는 것이지 그 과거의 통합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막 반대하고 또 인상 쓰고 그러지 않는 모습이 참 네. 좋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감사원장입니다. 이 캐리커처만 봐도 누군지 아실 거예요. 한국일보 사면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근데 제목 좀 잠깐 볼게요. 정치적 중립성 소신은 지켜왔지만 최재형의 퇴임 일성에 촉각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른 읽어볼까요? 잠재적 야권 대선 주자이자 문재인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 형용 모순인 수식이 따라붙는 이는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인 그의 취임 일성은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임기 중 정부의 반발 속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했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그가 금명간 직을 내려놓으려 한다. 조기 사임 후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한 그의 퇴임 일성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최민희 의원님, 시청자분들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엊그저께까지 감사원장, 그런데 물러나자마자 아직 대권 도전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 뭐 날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니까 며칠 할 것 같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짓밟은 감사원장으로 기억될 수밖에 짓밟았습니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사원은 어떤 부처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부처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원의 현직으로 있으면서 국회에 나가서 정치할 거냐? 저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겠다. 감사원장이 이러는 게 맞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 장면은 두고두고 저분의 흑역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혼란이 왔어요. 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최재형,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인데 이분들이 다 야당으로 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혼란이 와서 저분들이 될 당시의 언론 보도, 특히 최재형 원장 보도를 보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때마다 코드 인사하지 말라고. 그게 언론의 주문이더군요. 그리고 야당도 주문을 하더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널리 인재를 두루쓰기 위한 탕평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탕평 인사를 이렇게 배신하면 정치권에서 다시는 탕평 인사는 못한다. 어느 세력이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평론하고 끝날 게 아니라 네. 민주당에선 정치적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이 두 분이 어쩔 수 없겠죠. 법이 만들어져도 소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 어쩔 수 없더라도 어느 정부든 감사원장, 검찰총장, 사정기관에서 최고위직을 한 분들 그리고 그에 준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갑자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적어도 3년은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3년 동안은 정치권 진출을 안 하는 것이 네. 이게 감사원과 검찰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분은 또 하나의 문제는 저도 인정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 이유야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쪽이 모멘텀을 제공한 측면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한 일이고요. 여당 쪽에서. 그런데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월성 원전 감사할 때 관여한 바도 없고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 답변해서 답은 했지만 저분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분은 그 모멘텀, 출마의 모멘텀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철희 수석 말대로 법조계의 훌륭한 큰 어른으로 남으시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감사원을 위해서나 최재형 원장을 위해서 네. 긍정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정리되면 말하겠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며칠쯤 지금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는 나와요. 청와대에 사의 표명했다. 그런데 언제쯤 이 선언할 것이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아버님을 평소 정치권에 발 담그는 거를 싫어하셨대요. 아버님이. 지금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장의 아버님이. 그래서 주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아버지를 설득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다음 주 중에 이 대선 출마를 표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사면 기사 읽어보고 이두화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최재형 감사원장 이르면 보세요. 날짜가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8일 사퇴. 왜? 지금 이미 사의 표명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든 안 되든 일단 거의 마이웨이 가는 것 같아요. 대선 출마 결심 굳힌 듯. 최 원장 측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하겠다. 대선 출마 방식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은 2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미 이건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오후 1시에 정치 선언한다. 이두화 의원님. 예.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최근에 뭐 이동훈 대변인 열흘 만에 물러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뭐가 뭐 터지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야권 대선 후보 중에는 뭐 3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좀 많이 좀 이 입지를 다졌어요, 지금 최재형 원장이. 근데 저도 지금 최민희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사퇴를 하고 만약 대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해명을 하고 명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오르거나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재형 저는 아니죠.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의 법조인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변호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법조인들 논리예요. 그냥 법조인들끼리 통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있는 그런 사정기관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공직 출마에 대해서 제한하는 법을 두자 이게 1996년에도 그 법이 입법이 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95년에 김도훈 검찰총장이 김영삼 대통령 때 그만두고 그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바로 총선 출마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야당에서 이제 입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직을 가지고 있을 때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을 수행하고 가지고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걸 그만두고 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를 법이 제한할 수는 없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계속 그 말씀을 아마 그 주변 분들 그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전 직접 모르고요. 주변 분들을 아는데 주변 분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뭐 또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얘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더 높은 충성심은 국가, 저스티스 이런 가치를 위한 거니까 그런 명분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이게 법률적으로 뭐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이런 게 금지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이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시간 관계상 1분만 드릴게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뜰까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아주 높아요. 40%대예요. 전임 대통령과 비교할 때 그 보기 드문 현상이죠.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어떤 거냐면 다음 대선 여권 후보 지지율이 1등, 2등 막 휩습니다. 앞순위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권 인사였던 윤석열 전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여권 인사였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여권 인사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권 인사가 이 야권 대선 후보로 뜨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지만 나머지 공정한 부분 우리 윤석열 총장 봅시다. 그 정권 실세들 수사한다고 두드러 맞고 그래서 네. 그 공정함이 자기 타이틀이 됐고 네. 또 최재형 원장은 원전 감사 때문에 그 공정함이 됐잖아요. 1분 국민들이 됐습니다. 네.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것이지 네.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도 1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그 외부 인사들의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감사원장이라도 정권 운영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의 생각에 따라. 그러면 사퇴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퇴한다는 것과 야당으로 가서 대권 후보로 나온다는 건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평소에 정치를 하고 싶은 대권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치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의 후보 없음과 네. 그리고 저분들의 평소 정치를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지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